몬테나의 얼어붙은 고요 속에서 바람이 아닌 무언가가 울고 있었다. 인간도 동물도 아닌 동굴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는 거칠고 부서진 들려지기를 애원하는 소리였다. 38세의 사냥꾼 콜트 해링턴. 고독에 단련된 그는 그 울음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눈과 침묵 속에 묻히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비밀 속으로 들어서게 될 줄 몰랐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점원 셰퍼드가 아니었다. 생존자였다. 사슬에 묶이고 피를 흘리며 서리와 함께 사라지도록 버려진 존재였다. 그러나 그를 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누군가는 이 개가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계획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다. 곧 태어날 유대감을.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이는 심판이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전 세계 어디서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이 여정을 공유합시다. 한국의 강원도 깊은 산속. 눈이 점점 더 세차게 내리며 소나무 사이로 속삭이듯 떨어졌다. 피부가 오싹해지는 그 섬뜩한 분위기 속에서 38세의 민준김은 고독 속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강원도 철원 근처의 산에서 고라니를 추적하고 있었다. 머리를 비우거나 의미를 찾으려던 것이 아니었다. 숲은 질문하지 않았고 여전히 정직하게 느껴지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고요를 깨는 소리가 들렸다. 잃어버린 강아지의 나른한 울음이 아니었다. 갈라지고 쉰, 거의 포기한 목구멍에서 간신히 뽑아낸 듯한 울음소리였다. 민주는 눈 속에 발이 반쯤 묻힌 채 멈춰섰다. 또 한 번의 울음소리. 이번엔 더 낮고 절박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능선을 바라보았다. 코요테일 리 없었고 보통 동물의 울음처럼 메아리치지 않았다. 소리는 돌 속에서 질식할 듯한 동굴에서 튕겨나왔다. 동굴인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신도 듣지 못한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길을 벗어났다. 고라니 사냥은 순간 잊혀졌다. 그의 몸은 마음이 따라오기도 전에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눈은 더 짙어졌다. 춥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겁게 눌러오는 추위였다. 하지만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고 민주는 따라갔다. 좋은 것을 찾을 거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소리는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아래로 파고든다. 지형이 급격히 낮아지며 뾰족한 바위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민주는 소나무를 붙잡고 주변을 살폈다. 숨이 짙은 안개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눈더미와 서리로 덮인 덤불에 거의 숨겨진 좁고 뒤틀린 동굴 입구였다. 울음소리는 이제 더 크게 떨리며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민주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손은 본능적으로 소총의 차가운 손잡이를 쥐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동굴 입구에서 멈춘 그는 안에서 나오는 공기가 고요함을 느꼈다. 바람이 없는, 움직이지 않는 추위였다. 그는 몸을 숙여 손전등을 비췄지만 빛은 길을 밝히기에 충분치 않았다. 그러자 침묵이 찾아왔다. 울음소리가 멈췄다. 숨소리조차 없었다. 뒤쪽 바위에서 눈이 녹아 떨어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누구 있나요? 민주는 속삭였지만 동굴이 그의 목소리를 삼켰다. 그때 멀리 안쪽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낮은 신음, 거칠고 약하지만 그의 가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소리였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듯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소리에 응답하듯 움직였다. 동굴 입구는 턱이 꽉 담은 듯 좁고 뾰족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손전등을 들었다. 손이 떨린 건 추위와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며 녹아내린 눈이 그의 코트에서 떨어지는 소리와 멀리 희미해지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그러다 손전등 빛이 무언가를 잡아냈다. 빛의 끝자락에서 미세한 움직임, 동굴 벽에 낮게 웅크린 형체였다. 민주는 더 깊이 들어갔다. 공기는 서리로 두꺼워지고 그의 부츠는 미끄러운 얼음 위를 스쳤다. 벽이 양쪽에서 좁아지며 목구멍처럼 조여왔다. 어둠 속 형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점원 셰퍼드였다. 동굴 뒤쪽에 무너지듯 쓰러져 있고 털은 얼어붙어 붉은 반점에 달라붙어 있었다. 개는 움직이거나 짖지 않았다. 다만 피로 충혈된 한쪽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을 멈추게 한 것은 상처가 아니었다. 상처는 충분히 심각했지만 진짜 충격은 사슬이었다. 녹슨, 무거운 족쇄가 개의 허리와 목을 감고 동굴벽에 박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 개가 사라지길, 죽는 것도 모자라 침묵 속에서 사라지길 바란 듯했다.
금속은 두꺼웠고 서리로 덮여 있었으며 그 아래 피부는 마모되어 생살이 드러났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가 개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했다. 개는 움찔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몇 년 동안 기다리다 희망을 포기한 눈빛이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손전등을 낮게 비췄다. 안녕. 그는 부드럽게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친구. 으르렁거리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듯한 희미한 숨소리만 있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직여 사슬과 털, 뒷다리 상처를 확인했다. 상처는 심각하고 감염된 지 오래였다. 이곳에 버린 사람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침묵을 계산했다. 이 동굴이 소리를 삼킨다는 것을 알았다. 그 무게가 민준에게 나무가 쓰러지듯 다가왔다. 누군가는 이 장소를 의도적으로 골랐다. 그는 장갑을 벗고 손바닥을 개의 가슴에 댔다. 약하고 차가운 심장박동이 느껴졌다. 개는 저항하지 않았다. 신뢰도 두려움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침묵이었다. 그런 침묵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변하지 않는 것을 기다리며 보낸 시간에서 왔다. 민준의 입이 바싹 마르며 말했다. 여기서 널 두고 가지 않아. 하지만 밖에서 폭풍은 더 거세졌다. 바람이 거칠어지고 그들이 지나온 지형은 둘 다 빠져나가기 힘들었다. 민주는 코트를 벗어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개 위에 덮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까이 붙여 따뜻함을 나누며 추위에 이를 악물었다. 처음으로 개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희미한 숨을 내쉬었다. 마치 누군가가 마침내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듯한 안도감이었다. 민주는 가까이 몸을 숙이며 말했다. 여기까지 버텼으니 나도 버틸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 개를 구하는 것이 시작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질까? 민주는 추위를 알았다. 코트를 뚫고 뼈를 파고들어 위협처럼 귀에 윙윙거리는 추위를. 하지만 이 동굴은 달랐다. 병원에서 최악의 소식을 듣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그는 얼어붙은 벽에 기대어 개를 끌어안고 남은 온기를 나누려 했다. 하지만 충분히 빠르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개의 숨은 얕고 율동적이어서 간신히 버티고 있음을 알려줬다. 민주는 다시 개의 가슴에 손을 댔다. 심박은 더 느리고 약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다리의 감염은 오래된 것이었다. 피부는 부풀고 갈라져 뼈가 드러났다. 사슬은 여전히 살을 파고들었다.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사슬을 잡아당겼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바위에 깊이 박아 용접해 놓았다. 마치 누가 찾으러 올 리 없다고 확신한 듯, 아니면 찾지 못하길 바란 듯했다. 그 깨달음은 밖의 바람보다 더 세게 그를 때렸다. 민주는 동굴 입구를 돌아보았다. 폭풍은 더 거세졌고 입구는 눈의 장막 아래로 사라져갔다. 한순간이라도 지체하면 체온이 더 떨어질 터였다. 그는 이런 조건에서 개를 옮길 수 없었다. 미끄러운 내리막을 내려가기엔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은 없을 터였다. 그는 즉흥적으로 대처했다. 사냥 가방에 끊어진 끈을 이용해 바위 사이에 끼워 사슬을 잡아당겼다. 이를 악물고 힘을 썼다. 개는 움찔했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분노도 두려움도 없는 받아들임만 있었다. 그게 가장 아팠다. 사슬이 풀리지 않자 민주는 방향을 바꿨다. 겉옷을 벗어 개를 단단히 감싸고 코트 안감을 찢어 발을 보호했다. 작업하며 조용히 말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이야기, 욕설, 이 짓을 한 자들에 대한 저주. 그리고 그 개는 숨만 쉬었다. 밖의 폭풍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바람이 울부짖고 눈이 동굴 입구에 틈으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시계를 확인했다. 트레일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썰매 없이 개를 옮기는 건 너무 위험했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추위가 사슬이 시작한 일을 끝낼 터였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렸다. 짐을 옆으로 치우고 동굴 구석의 얕은 구덩이를 파개를 안쪽에 눕혔다. 그리고 또 한 겹의 옷을 벗어 자신을 개에 밀착시켰다. 여기서 죽지 않아. 그는 속삭였다. 내가 숨 쉬는 한. 개는 한 번 길고 느리게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발 하나를 민준의 손 위에 올렸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 그 작은 접촉이 모든 것을 말했다. 얼어붙은 어둠 속 그들을 묻으려는 폭풍 속에서 유대감이 태어났다. 시끄럽거나 폭발적이지 않은 깊이 뿌리내린 진짜 유대감이었다. 동굴의 얼음 아래 그건 중요했다. 아침 첫빛이 눈 덮인 능선을 뚫고 들어왔을 때 민준의 근육은 얼음 위에서 보낸 밤의 둔한 고통으로 욱신거렸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개의 숨소리는 카운트다운 같았고
그 사이의 침묵은 가슴을 치는 주먹 같았다. 민주는 계속 확인하며 손가락을 갈비뼈에 대고 속삭였다. 아직 함께야. 아직 함께야. 추위는 더 심해졌고 눈은 동굴 입구를 거의 막았다. 민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알았다. 1시간 더 동굴에 있으면 둘 다 신문 헤드라인도 되지 못할 터였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마지막 건조한 옷을 버석의 다리에 단단히 감았다. 필요 없는 장비는 구석에 버리고 동굴 밖 눈 속의 얕은 구덩이를 파괴를 보호할 공간을 만들었다. 잠시라도 떠나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선택은 명확했다. 그는 썰매가 필요했다. 능선 아래 2.4km 지점에 오래된 사냥 오두막이 있었다. 반쯤 무너지고 잊혀졌지만 캔버스 썰매를 포함한 기본 장비가 있을 터였다. 계획이 아니라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전부였다. 민주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개 옆에 쪼그려 앉았다. 개의 눈은 거의 뜨지 않았지만 열린 순간 민주는 가슴이 뻐근해졌다. 공황도, 고통도 아닌 신뢰였다. 나와 함께 버텨. 그는 속삭였다. 지금 포기하지 마. 그리고 그는 달렸다. 눈은 잔인했고 얼음은 모든 구비마다 달라붙었다. 민준의 다리는 타들어갔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맨 나뭇가지와 뾰족한 바위에 부딪혔다. 한 번 넘어지며 무릎이 깨질 뻔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고통의 여지는 없었다. 앞으로만 가야 했다. 47분 뒤 그는 오두막에 도착했다. 문은 반쯤 얼어붙었지만 억지로 열었다. 안으로 쓰러지며 숨과 증기를 내뿜었다. 그곳에 있었다. 구석에 반쯤 묻힌 썰매. 먼지 쌓이고 갈라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밧줄도 확인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다시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생존 이상을 쫓는 사람처럼 동굴로 돌아왔을 때 거의 2시간이 지났다. 심장이 가슴을 뚫을 듯했다. 그는 구덩이 옆에 무릎을 꿇고 개가 움직이는 걸 보았다. 경련, 신음, 숨소리. 민주는 웃었지만 그건 흐느낌처럼 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말했다. 잘했어. 그거야. 내가 원한 거야. 조심스럽게 그는 개를 썰매에 실었다. 코트로 덮고 보물처럼 단단히 묶었다. 돌아오는 길은 느렸다. 눈은 그를 방해했고 썰매는 고르지 않게 끌렸다. 민준의 다리는 몇 번이나 휘청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동굴과 숲 사이 어딘가에서 그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약속하며 버디라는 이름을 이미 성스러운 것으로 부르고 있었다. 숲의 마지막 구간을 뚫고 트레일 가장자리에 도달했을 때 민주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뒤를 돌아본 순간 멀리 나무 사이에서 그림자를 보았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냥 지켜보는.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구조는 누군가에게 발각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개가 살아남기를 원하지 않았다. 민준이 그 그림자와 눈을 마주친 순간 등골에 전율이 흘렀다. 두려움이 아닌 냉정한 인식이었다. 그 누군가는 우연히 그 장면을 마주한 것이 아니었다. 돌처럼 굳은 채 길을 잃은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침착했다. 민준의 본능이 즉시 작동했다. 그는 썰매를 트럭 쪽으로 끌며 소총을 어깨에 맨 손을 놓지 않았다. 뒤의 숲은 고요했다. 새 소리도 눈 밟는 소리도 없었다. 단지 그 섬뜩한 정적이 남았다. 다시 돌아봤을 때 그림자는 사라졌다. 아침 안개 속으로 증발한 그림자처럼. 하지만 그들이 남긴 인상은 민준의 마음에 무겁게 남았다. 그는 개를 낡은 픽업 트럭에 싣고 모든 소리가 더 날카롭게 들렸다. 부츠 아래 눈이 밟히는 소리조차 의미를 담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가 살아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문을 쾅 닫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은 헐떡였지만 움직였다. 타이어가 신선한 눈 위를 밟으며 천천히 숲길로 나아갔다. 민주는 보았거나 보지 못한 것을 과대 해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연기처럼 따라왔다. 철원의 포장도로에 거의 다다랐을 때 사이드미러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방금 나온 트레일 가장자리에 검은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다. 번호판도 불빛도 없이 숲을 향해 마치 늘 그곳에 있었던 듯 서 있었다. 민준의 숨이 멎었다.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멈추지도 않았다. 핸들을 더 꽉 쥐고 조용히 운전하며 모든 길의 구비를 기억했다. 다시 돌아와야 할지도 모르니 철원 외곽에 도착했을 때 걔는 다시 위식을 잃었다. 여전히 숨을 쉬고 따뜻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민준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예전에 수없이 지나쳤던 응급동물병원으로 직행했다. 평범했던 장소가 생명줄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 축 늘어진 개를 양팔로 안았다. 접수원은 얼어붙었고 하얀 대기실은 순간 정지했다.
빠르고 급한 발소리가 들리며 스크럽을 입은 여성이 뒤에서 달려나왔다. 두 번째 테크니션이 뒤따랐다. 그들은 질문하거나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반응했다. 수의사 이지연, 지연리는 50대 중반의 노련한 사람이었다. 말하기 전에 방을 가득 채우는 존재감이 있었다. 무슨 일이죠? 그녀는 이미 장갑을 끼고 민준을 수술실 문으로 안내하며 물었다. 민준은 간단히 말했다. 동굴에서 찾았어요. 사슬에 묶여 피 흘리고 얼어붙였어요. 그게 그녀가 필요로 한 전부였다. 이어진 것은 정밀한 혼란이었다. 수액, 정맥 주사, 생체 신호, 모니터링 화면. 민준은 벽에 기대서서 젖은 재킷과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을 느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걔는 테이블 위에서 더 작아 보였다. 축소되고 부서졌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지연은 10분간의 침묵 후 그에게 말했다. 아직 위험을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골절, 감염, 오래된 외상, 지옥을 겪었죠. 하지만 제때 데려왔어요. 민주는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다. 그는 방 구석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형광등이 윙윙거리고 창밖 폭풍은 떠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민주는 지켜보았다. 개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과 귀가 바늘을 스칠 때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그리고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개인적인 일이 되었다. 그리고 저 밖 나무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그걸 알았다. 민주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밥도, 잠도, 아무것도 위에 떠나지 않았다. 회복해내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말하지 않은 맹세를 지킨 경비병처럼 있었다. 폭풍은 도시로 따라와 철원을 하얀 침묵으로 덮었다. 시간은 더 이상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았다. 모니터의 기계음과 뜨거운 담요 아래 개의 갈비뼈 움직임으로만 측정되었다. 그는 아직 개의 이름을 짓지 않았다. 너무 이르다고 느껴졌다. 이름을 짓는 건 아직 그의 것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것 같았다. 먼저 이 개가 살아야 했다.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했다. 이지연이 클립보드를 들고 조용히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왔다. 피 묻은 스크럽은 갈아입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긴 시간과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맞았어요. 그녀는 냉정하지 않게 말했다. 오랫동안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털 아래 압박 궤양이 있어요. 아마 한 자세로 고정된 탓이죠. 다리는 심하게 감염됐지만 조직은 아직 살아있어요. 제때 꺼내서 다행이에요. 민주는 목이 너무 말라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캔넬 안에 잠든 모습을 흘깃보았다. 사슬 상처는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시간을 들여 그랬어요. 목과 갈비뼈, 옆구리에 흉터가 있어요. 그건 함정이 아니었어요. 고의적인 구속이었죠. 민주는 힘겹게 삼켰다. 고문이군요. 그녀는 그를 정정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병원은 조용했다. 다른 동물도, 앞쪽에는 졸고 있는 접수원 외에 직원도 없었다. 폭풍 중 한 번 전력이 깜빡였지만 민주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세계는 개의 꾸준한 숨소리와 수의사가 정맥 주사를 확인하는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축소되었다. 자정 무렵, 민주는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다. 동굴에서 개를 병에서 풀어내려 할 때 떼어낸 부러진 사슬고리였다. 녹슬고 서리와 피로 어두워진 들쭉날쭉한 금속이었다. 그는 그것을 걱정 돌처럼 손가락 사이로 굴렸다. 그 무게와 역사를 느끼며 그때 낮은 소리가 들렸다. 짖음도 낑김도 아닌 깊은 으르렁거림이었다. 민주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개는 그를 보지 않았다. 이제 깨어 동궁이 앞 창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그 시선을 따라갔다. 밖에는 남자가 있었다.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 붉은 파카를 입은 그림자가 길 건너에 서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병원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민주는 창으로 이동했지만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문을 열자 그 남자는 사라졌다. 발자국도 움직임도 없이 트럭 엔진 소리만 블록 너머로 희미하게 사라졌다. 민주는 턱을 굳히고 돌아왔다. 이지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캔넬 옆 의자로 돌아가 더 가까이 앉았다. 손은 담요를 통해 개의 발에 가볍게 놓였다. 개는 다시 으르렁거리지 않았지만 한참 동안 창을 바라보다 지쳐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늦게 이지연이 생체 신호를 확인하러 돌아왔을 때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민주는 반쯤 잠들어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한 손은 여전히 개의 발에 놓여 있었다. 사슬고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기계음 아래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방을 채웠다.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약속이 지켜졌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 누군가는 그 약속이 지켜지길 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멈췄지만 다른 무게가 대신 자리 잡았다. 설명할 수 없는 갈비뼈를 조이는 무게였다. 걔는 안정되었지만 상태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민주는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다. 하지만 이지영과 직원들은 그를 고스트라 부르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느리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듯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름은 굳어졌다. 정오가 되자 고스트는 민준의 손바닥에서 닭고기 육수를 조금씩 먹었다. 털에 육수가 묻을 정도로 급하게 핥았다. 그의 눈은 이제 민준을 따라다녔다. 공허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이 남자가 떠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시작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트럭에서 물건을 꺼내러 나갔다가 멈춰섰다. 타이어 2개가 찢겨 있었다. 단순한 펑크가 아니라 고무에 새겨진 메시지처럼 깊고 깨끗한 칼자국이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큰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앞유리에는 장갑 낀 손가락으로 서리에 새긴 진짜 메시지가 있었다. 그만둬. 민주는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이 짓을 한 자들은 관심을 원하지 않았다. 위협을 원했다. 그리고 고스트. 그는 위협이었다. 어떻게인지는 몰랐지만 이계를 구한 것이 민준을 훨씬 더 큰 무언가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그날 밤 그는 병원 로비에 간이 침대를 끌어다 놓고 잤다. 소총은 벽에 기대놓고 부츠는 쉬는 채였다. 이지연은 묻지 않고 커피를 가져다주며 늦게까지 남았다. 그녀도 변화를 느꼈다. 고스트는 이제 따뜻하고 모니터링 중이었지만 상처와 무관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꿈속에서 가끔 낮은 지짐이나 낑김을 냈다. 동굴에서 본 것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민준이 눈을 감으려는 순간 고스트가 움직였다. 날카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게 경계하며 그는 고개를 들고 낮고 깊게 으르렁거렸다. 민준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앞 창문 밖 가로등의 주황빛 아래 전날 밤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붉은 사냥 재킷, 어깨를 고추세운 동상처럼.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나 창으로 갔다. 문을 열자 남자는 사라졌다. 눈 위에 발자국도 타이어 자국도 없이 죽은 듯한 침묵만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다. 그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지연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가 밖에 있는 동안 문 아래로 밀어넣은 마닐라 봉투였다. 이름도 반송 주소도 없이 앞면에 대문자로 한 단어, 멈춰.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동굴, 같은 얼어붙은 벽, 같은 바위 바닥. 하지만 이번엔 고스트 혼자가 아니었다. 2마리 더, 둘 다 사슬에 묶여 있었고 사라졌다. 사진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 돌 위의 눈 패턴은 민준이 며칠 전 본 것과 일치했다. 누군가는 최근에 이 사진을 찍었다. 고스트를 거기 두었던 자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다는 뜻이다. 민준의 위장이 뒤틀렸다. 이건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었다. 패턴이었다. 의식이었다. 메시지였다. 그리고 민준은 그것을 방해했다. 그는 그날 밤 말을 하지 않았다. 고스트의 캔넬 옆에 앉아 손을 그의 등에 얹고 사진을 답이 없는 듯 바라보았다. 이제 분명했다. 고스트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를 다시 침묵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사진이 눈꺼풀 뒤에서 번쩍였다. 고스트처럼 사슬에 묶인 2마리 개, 공허한 눈, 얼어붙은 무덤에 무너진 몸. 그는 그것을 떨쳐낼 수 없었다. 붉은 재킷의 남자도, 누군가가 늘 그의 뒤에 있었다는 사실도, 이제 체스를 두고 있다는 것도. 민준은 판을 지켜보는데 그쳤다. 새벽이 되자 눈은 다시 거쳤지만 공기는 더 맑고 얇아졌다. 철원은 고요했지만 민준은 아니었다. 그는 이지연에게 몇 시간 필요하다고, 밤까지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전화하라고. 이지연은 반박하지 않고 커피 보온병을 건네며 말했다. 조심해요. 민준은 손전등과 소총만 들고 나갔다. 분노로 가득 찬 그는 메인 트레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제설기와 벌목꾼이 주로 쓰는 서비스 도로를 택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모든 나무는 증인처럼 서 있고 그림자는 너무 길게 드리워졌다. 정오 무렵 그는 동굴 입구에 다시 섰다. 낮이라 덜 위협적으로 작게 보였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발자취를 하나씩 되짚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